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이번에는 경제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경제 이슈 중에 정면 승부할 만한 경제 이슈를 꼽아서 깊이 있게 분석해드리는 순서죠. 이른바 정승경, 줄여서 정승경입니다. 정면 승부 경제 시간입니다. 경제 이슈로 정면 승부해 주실 분 함께 할 분입니다. 건국대 손석우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손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정면 승부해 볼 경제 이슈 어떤 겁니까? 이번 주 이렇게 돌아보면 나라 밖에서도 그렇고요, 나라 안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았어요. 네. 특히 이제 나라 밖에서 보면 뭐 많이 다뤘지만 미국 중간선거 이슈가 있었고요. 네. 또 우리 나라 안을 보면 내년도 우리 경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뭐 전망치라든지 각종 지표라든지 또 세금 이슈도 불거졌었거든요. 네. 일단 나라 밖 이슈부터 살펴보면 역시 단연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 이게 뭐 우리 경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영향을 많이 주나요? 그렇죠. 네, 뭐 상원은 뭐 아직 이제 결선 투표가 남았기 때문에 아직 모르지만 하원은 네. 공화당이 지금 탈환을 했는데 이 점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경제 법안들, 통상 정책 이런 것들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겠죠. 하원이 이제 가지고 있는 권한이 상당히 폭넓은데 뭐 입법권도 있고요, 예산권, 의회 조사권 이런 것도 행사를 하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다수당이 공화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원이 주도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법안 정책마다 제동을 걸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 뭐 우리도 비슷한 상황들이 만들어지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행정서명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우회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특히 이제 의회 조사권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제도로 따지면 국정조사 같은 건데 이게 상당히 광범위하게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혹시 기억하시지 모르겠지만 하원이 주도해서 뭐 대통령의 개인사와 관련된 논란이라든지 네. 각종 법안 정책들에 대해서 다 이 조사권 발동을 해서 이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거든요. 이제 그러면 공화당으로 바뀌었으니까 칼날이 이제 바이든을 향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 그래요. 네. 예. 의회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상황이 변한다니까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다 하는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자, 그러면 당장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이나 정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뭐 많이 다루긴 했지만 딱 꼬집으면은 이제 IRA라고 부르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8월에 이게 대통령 서명을 하면서 제정이 됐는데 여기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한국산 전기차가 제외되도록 하는 조항이 여기 포함이 돼서 논란이었잖아요. 바이든이 이제 우리 기업들한테 이제 뭐 미국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땡큐 이렇게 외쳤다가 이 네. IRA 법안으로 뒤통수를 쳤다 말하고 해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었죠.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 법안이 하원이 공화당을 장악함으로써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이 부분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게 복잡하긴 해요. 바이든이 이미 서명을 했고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걸 또 바꾸려면 상원 하원 다 동의도 있어야 되고요. 네. 대통령이 또 이게 거부를 할 수도 있는 부분도 개정하게 된다면은 그렇죠. 대통령의 거부권도 있다. 그러니까 예. 법이 이게 당장 바뀐다 이렇게 보기엔 상당히 가능성이 낮고요. 예. 다만 이게 이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의견서도 제안했고 우리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뭐 항의를 했기 때문에 또 공화당이 예전부터 이 IRA 법안 문제 많다라고 해서 바꿀 필요 있다 이렇게 거론을 해 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액션을 취할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그 첫 스텝이 IRA 관련 예산안 폐기가 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중간선거 전에는요, 이게 민주당이 주도한 거긴 한데 상원과 하원에서 이 IRA 관련돼서 앞서 말씀드린 그 논란이 됐던 조항, 이거를 3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발의가 되긴 했거든요. 네. 요것도 이제 변수로 꼽히라면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자국 우선주의라든지 아니면 중국과의 패권 경쟁 이런 큰 축을 놓고는 이런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은 역시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본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거든요. IPF. 예. 또 우리나라도 여기 포함됐죠.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 치포 이런 동맹국 중심의 경제통상 협력 이에 대한 노선 변화가 공화당의 하원을 장악함으로써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 지금 짙게 팽배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변화가 있다면은 전기차 보조금 우리 기업들도 좀 받을 수 있게 좀 바꿨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뭐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 이것도 사실 현대차 공장이 있는 이제 지역 예. 그 지역구에서 발의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원 하원 간의 힘의 균형 또 정치적 어젠다 이런 것들과 복합적으로 연계돼서 바뀔지 좀 그 향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 가보죠. 국책연구기관이죠.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1%대로 낮췄네요. 네. 저성장 경고장을 날렸다 이렇게 네. 봐야 되겠죠. 이게 특히 국책연구기관인 KDI의 전망에서 더 뼈아프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 5월이었는데 그때 KDI가 내년 성장률 전망치 제시했던 게 2.3%였거든요. 이걸 이제 1.8%, 0.5%포인트 낮춘 겁니다. 반년 만에 0.5%포인트 하향 조정한 거. 이거 굉장히 크게 낮춘 겁니다. 내년 경제 상황 그만큼 KDI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우리나라 성장률이 이제 1%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를 따져 보니까 네.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상황에는 있었죠. 오일 쇼크, 98년 IMF 때, 또 뭐 금융위기 때, 또 코로나 팬데믹 2020년에 그런 특수한 상황이었던 때를 제외하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가 성장률 2% 꼭 사수하겠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1% 성장률로 떨어지면 이게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죠. 아직 정부나 한국은행 내년 성장률 전망치 2%대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이번에 KDI가 1%대로 낮춰 잡았기 때문에 아마도 정부나 한국은행도 1%대로 하향 조정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 이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물가 요인을 제외한 성장률을 잠재 예. 성장률이라고 보는데 예. 이게 2% 내외라고 봅니다. 그럼 내년 성장률이 1%대로만 현실화된다면 잠재 성장률을 밑돌게 되는 거죠. 네. 결국 이거 말하는 경기 침체를 말하는 게 되겠죠. 네. 결국 그러니까 1%대 저성장이라는 것이 이제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KDI도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했지만 이게 어떤 단편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복합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 단기간에 해결되는 구조도 아니다. 이렇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매주 말씀드리지만 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 이게 일단 우리 경제의 동서남북에 배치를 하고 있다.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번 주에 발표된 수치를 근거로 보면은 올해 9월 이제 수출이 나왔는데 네. 2년 만에 감소를 했어요. 고용 동향도 나왔거든요. 고용 전체 취업자 수 늘기는 했는데 취업자 수 증가폭은 계속해서 지금 줄고 있단 말이죠. 네. 소비자 물가 얼마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죠. 6%대 고물가 네. 상황이죠. 환율 1,4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시중금리 계속 오름세인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구조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고 그러면 이걸 우리 실물 경제에 빗대면 어떻게 되겠냐. 예를 들어서 고환율이니까 수입 물가 비싸지기 때문에 수출도 여기에 타격을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네. 고물가니까 소비도 여기에 계속 부담을 느끼죠. 그럼 소비도 위축된다고 봐야 됩니다. 네. 고금리니까 투자도 예전에 기업들이 저금리일 때 했던 것처럼 네. 못하죠. 아무래도 위축이 되니까 예. 1%대 저성장 진입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구조적으로 더 큰 건 저성장 국면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이고 여기 이제 위험 요소를 하나 더 추가를 해보자면 고령화 부분이 여기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내년에도 경제가 어렵다. 그런 얘기가 될 것 같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슈 하나 더 짚어보죠. 올해 네. 종합부동산세 고지가 임박했는데 논란이 많다고요? 네, 이제 이달 22일부터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종부세 세액하고 대상자 확정돼서 이제 고지되기 시작하는데 지금 집값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종부세는 그런데 사실상 작년 집값을 기초로 산정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니까요. 세금을 내야 되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 이거죠. 집값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종부세 내라고 하니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죠. 종부세 논란이 이제 다시 고개를 든 게 사실 지난 7일이었어요. 정부가 올해 종부세 예상 고지 인원을 발표를 했거든요. 예. 12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거죠. 이게? 많이 늘었죠. 예. 네. 어쨌든 뭐 집값은 떨어지는데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120만 명. 네.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내게 되네요. 자, 예. 세금 문제까지 짚어봤습니다. 건국대 손석우 겸임 교수와 함께 정승경 정면승부 경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